역사의 흐름 속에는 단순한 전쟁을 넘어 인간의 의지와 운명, 그리고 마음이 치열하게 부딪힌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삼국시대라는 격동의 시기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제갈량과 사마이의 대결입니다. 한 사람은 한나라의 부흥이라는 꿈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끝내 전장에서 온 힘을 다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야망을 철저히 감추고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공명이여, 당신이 떠나고 나니 세상이 얼마나 외로운가. 두 사람은 적으로 맞섰지만 동시에 서로를 깊이 이해한 지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대결은 단순한 승패가 아닌 두 거인의 사상과 이상, 그리고 인간적인 외로움이 교차하는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1. 융우 전투. 제갈량의 기습과 사마이의 수성 전략서기 228년. 제갈량은 첫 번째 북벌을 단행하며 위나라의 서북 지역인 융우, 즉 천수남한 안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촉한이 위나라의 영토 일부를 차지해 중원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제갈량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적을 분산시키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조은과 등지를 다른 방면으로 보내 위군을 교란시키고 자신은 주력군을 이끌고 기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위나라군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바로 강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강유는 원래 위나라의 장수였지만 제갈량의 지략과 품격에 감탄해 결국 촉한으로 귀순했습니다. 이후 그는 제갈량의 후계자로서 북벌을 이어가며 촉한의 중요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에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시간을 끄는 전략을 취하며 조정의 증언을 요청했고 동시에 교묘한 이간책으로 촉 조정이 제갈량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식량 보급의 한계로 촉군이 오래 버티지 못하자 위군은 반격에 나섰고 제갈량은 철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융우 전투는 초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촉한이 기대했던 만큼 깊숙이 위나라 이 가정 전투, 마속의 치명적 실수와 제갈량의 비통한 결단 융우 전투 이후 제갈량은 가정을 점령하기 위해 다시 공격에 나섰습니다. 가정은 한중과 전선을 연결하는 보급로를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로 촉한이 이곳을 확보한다면 장기적인 북벌이 가능했지만 잃는 순간 철군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제갈량은 이 중대한 임무를 평소 신임하던 책사 마속에게 맡겼습니다. 출정에 앞서 그는 수차례에 걸쳐 반드시 강가 근처에 진을 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마속은 높은 지형을 차지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군을 산 위에 배치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틈을 간파한 사마이는 곧바로 포위 작전에 나섰습니다. 물길을 차단해 마속의 군을 고립시키자 며칠 만에 촉군은 식수 부족으로 혼란에 빠졌고 결국 위군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정 전투는 촉한에게 참혹한 재앙이 되었으며 제갈량은 첫 번째 북벌을 중단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배 이후 제갈량은 더욱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마속을 처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속의 재능을 아꼈고 깊이 신뢰했지만 군유를 세우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갈량은 마속의 목을 베고 동시에 조정의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며 관직을 낮춰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갈량이 단순히 책략가가 아니라 군유를 중시하고 책임을 지는 지도자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 무도와 은평 공략 229-230. 촉한의 일시적 승리 이전의 북벌에서 연이은 실패를 겪은 후 229년 제갈량은 다시 한번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번 목표는 위나라 서북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 무도와 은평 두 군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확보한다면 촉한은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장기전에 필요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해 위군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전술을 통해 촉군은 무도와 은평을 단숨에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승리는 촉한에게 전략적 우위를 안겨주었고 잠시나마 위나라의 국경선을 위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30년 위군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자 촉군은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보급과 병력이 부족했던 촉한은 끝내 두 지역을 지켜내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무도와 은평을 점령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였지만 촉한의 한계,
병력 부족과 보급의 어려움 때문에 오래 유지할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둘째, 제갈량은 여전히 탁월한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황이 유리할 때 그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성과를 거두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셋째, 위군은 전략적 우위를 빠르게 되찾으며 촉한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촉한과 위의 힘의 차이가 장기전에선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승리에 그쳤지만 무도와 은평 전투는 제갈량의 끈질긴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북벌을 이어가며 사마이와 위나라에 맞서는 촉한의 존재감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서성전투 제갈량의 공성계 공천계 전설 231년 제갈량은 네 번째 북벌을 감행했습니다. 위나라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원을 되찾기 위한 모험이었지만 장거리 보급의 한계와 군량 부족으로 결국 철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퇴각 과정에서 그는 단지 2천여 명의 노약한 병사만을 거느리고 서성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마이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서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 속에서 촉군은 전멸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순간 제갈량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성문을 활짝 열고 군사들에게는 일체의 소란을 금하며 자신은 성루 위에 앉아 태연히 검은 고를 뜯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한 모습으로 말이죠. 사마이는 그 장면을 보며 크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평소 제갈량의 신중하고 치밀한 성격을 잘 아는 그는 허튼 행동을 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혹시 성 안에 매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를 사로잡았고 끝내 공격을 포기한 채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른바 공성계 공천계라 불리는 이 전략은 병력의 힘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꿰뚫는 지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상대가 사마이가 아닌 성급한 장수였다면 바로 돌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지나치리만큼 신중한 인물이었고 제갈량은 그 성향을 정확히 겨냥한 것입니다. 비록 위군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지만 이 계책은 촉군을 대재앙에서 구해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과 기지를 발휘한 제갈량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성 전투는 단순한 전술의 승리가 아니라 두 거장이 펼친 지략의 대결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창, 전투, 북벌의 좌절, 231년, 228년. 첫 번째 북벌이 실패로 끝난 뒤에도 제갈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위나라를 압박하며 촉한의 영토를 넓히려 했고 231년에는 북벌을 재개하며 전략적 요충지인 진창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진창은 위군의 방어 거점이자 보급로를 지키는 핵심 성곽으로 이곳을 장악한다면 북벌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군이 이미 이곳의 방어를 철저히 다져놓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창성은 규모는 작았지만 성벽은 높고 해자는 깊으며 수비군은 명장 학손의 지휘 아래 강인하게 버텼습니다. 촉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으나 공성장비가 부족했고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힘이 없었습니다. 학손은 한치의 방심도 없이 수비에 집중하며 제갈량의 맹공을 막아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촉군의 식량은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고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결국 위나라 조정에서 파견한 지원군까지 도착하자 제갈량은 더 이상 진창을 공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철수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의 원인 첫째, 전략적 판단의 한계였습니다. 제갈량은 진창성의 방어력을 거소평가했으나 위군은 이미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만성적인 보급 문제였습니다. 북벌은 항상 식량난에 시달렸고 이번 전투에서도 그 약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셋째, 성곽 자체의 강력한 방비였습니다. 비록 촉군이 더 많았지만 학소의 노련한 방어와 견고한 성벽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제갈량은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진창 전투는 그가 어떠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북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그의 집념과 촉한의 의지를 드러낸 상징적인 전투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6. 기산 전투, 제갈량과 사마이의 정면 대결 231년, 제4차 북벌 231년, 제갈량은 다시 한번 북벌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융우유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촉한군은 기산에서 출정하며 제갈량이 고안한 모구류마 모기를마를 이용해 식량 수송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 한쪽은 기산을 포위하고 자신은 주력군을 이끌며 위군과의 대전을 준비했습니다. 제갈량은 위나라의 전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신중하게 요충지를 차지하고 진지를 굳히며 결전을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포구와 먼 거리의 보급 문제는 촉군을 점점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맞선 사마이는 조위의 대도독으로 복귀한 직후 철저한 안병불동 안빙부도, 즉 움직이지 않고 지키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요새 지형을 활용하여 결전을 피하고 촉군이 장기간 버티지 못할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위나라 장수들이 그를 겁쟁이라 조롱했지만 사마이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시간의 흐름이 자신의 편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반면 촉군 내부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식량 수송을 맡은 이지체 삼국지연회에서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전함하여 제때 군량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 이엄은 황제의 조서를 위조해 제갈량에게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제갈량은 전략적 손실임을 알았으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8만 명에 달하는 기존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새 병력이 보충되거나 귀양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사마이는 이 정보를 파악하고 압박을 가해 촉군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촉한 장수들이 8만 병사를 한 달만 더 머무르게 하자고 간청했지만 제갈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장수가 3군을 이끌 때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며 백성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결국 병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고 이 결정은 군심을 크게 감동시켜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남아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력은 이미 크게 약화되었고 북벌은 더욱 불리한 국면에 놓였습니다. 사마이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갈량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촉한 내부에 불신을 심었습니다. 이는 제갈량이 제1차 북벌 때 사마이를 몰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이간책을 거꾸로 되갚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식량난과 병력 문제로 지쳐있던 촉군은 결국 전열을 유지하지 못했고 제갈량은 군을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기산 전투의 결말은 분명했습니다. 제갈량은 병참의 한계와 내부 혼란으로 실패했고 설령 병사들의 신뢰를 얻었더라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사마이는 직접 싸우지 않고도 상대의 약점을 끝까지 기다리며 활용하는 전략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두 전략가의 치열한 두뇌 싸움을 보여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마이가 한 수 위에 노련함을 발휘하며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한순간으로 기록됩니다. 7. 호로공 전투. 제갈량이 놓은 덫. 삼국지연의 허구 전투. 나관 중에 삼국지연회에는 실제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허구의 전투가 등장합니다. 바로 호로곡 화공전투입니다. 여기서 제갈량은 사마이와 위군을 단번에 소멸시키려는 대담한 계략을 펼쳤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제갈량은 사마이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하여 사마이를 함정에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제갈량은 촉군이 호로곡에 대규모 군량 창고를 두고 있다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흘렸습니다. 이는 위군이 반드시 노릴 만한 먹잇감이었고 사마이 역시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사마이가 대군을 이끌고 호로곡으로 진격하자 이는 곧 제갈량의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위군이 협곡 깊숙이 들어서자 촉군은 사방에서 불을 질렀고 순간 협곡 전체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맹렬한 불길에 수만 명의 위군이 혼란에 빠져 탈출구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마이와 그의 두 아들 사마사, 사마소 역시 화염 속에 갇혀 더 이상 생환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장작더미와 불길은 순식간에 꺼졌고 위군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제갈량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이 탄식했습니다. 모든 계책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성패는 결국 하늘에 달려있구나. 역사적 사실로서의 호로곡 전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국지연회 속 이 장면은 단순한 허구를 넘어선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을 지닌 제갈량이라 해도 하늘의 뜻, 즉 운명을 거스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갈량의 패배가 반드시 사마이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며 결국 그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운명론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허구의 전투는 독자들에게 제갈량을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이면서도 동시에 하늘에 의해 희롱당한 인물로 각인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로곡 화공은 삼국지연회 속 가장 극적이고도 유명한 전투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8. 오장원 전투 234년 제갈량의 죽음과 북벌의 종말 234년 수차례 북벌에서 패배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끝내 한나라를 부흥시키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촉한의 국력이 크게 소모되어 인력과 재정 모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으로 5번째 북벌을 단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기산 루트를 피하고 타곡이라는 다른 전략적 통로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위군을 기습해 장안을 직접 노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제갈량은 약 10만의 병력을 이끌고 한중에서 출발해 오장원에 진을 쳤습니다. 오장원은 장안과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로 제갈량은 이곳에서 장기전에 대비해 진영을 구축하고 군량을 비축했습니다. 반면 위나라 조정은 사마이에게 촉군을 막아내라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사마이는 풍부한 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안병부동버, 즉 움직이지 않는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촉군의 약점이 군량과 보급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시간을 끌면 제갈량이 스스로 지쳐나가 떨어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제갈량이 수차례 도발하며 직접 대결을 요구하고 심지어 여성의 복을 보내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이는 요지부동으로 진영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대로 촉군의 군량은 점차 고갈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방책을 내놓았습니다. 군사들에게 직접 경작을 시켜 현지에서 식량을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연간의 전쟁과 과로, 끊임없는 심혈의 소모는 그의 건강을 극도로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오장원 진영에서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군을 지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의 죽음이 곧바로 알려지면 군심이 무너지고 촉군이 대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치밀하게 대비했습니다. 그는 양이와 강유에게 지휘권을 맡기고 자신의 죽음을 철저히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준비 덕분에 촉군은 무질서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234년 8월 제갈량은 결국 오장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54세. 평생을 바쳐 한나라의 부흥과 북벌의 대업을 추구했지만 끝내 그 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촉한의 북벌 또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명의 군사 전략가의 죽음이 아니라 삼국시대의 거대한 이상과 꿈이 무너지는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9. 제갈량의 죽음과 죽은 자로 적을 속인 계책. 제갈량의 죽음은 삼국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다. 그것은 단순히 북벌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정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수년간 전쟁을 위해 온 힘을 쏟아온 제갈량은 결국 지쳐 234년 8월 오장원 진영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촉군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알고 임종 직전까지 장수들에게 철저히 비밀을 지키며 안전하게 철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때 촉군은 이른바 죽은 자로 적을 속이는 계책을 실행했다. 전차 위에 제갈량과 똑같이 만든 허수아비를 세워 마치 그가 여전히 군을 지휘하는 듯 위장한 것이다. 이를 본 위나라군은 제갈량이 건재하다고 착각해 섣불리 추격하지 못했고 심지어 사마이조차 두려워 후퇴를 명령했다. 촉군이 무사히 철수한 뒤에야 제갈량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소식을 들은 사마이는 비웃듯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살아있는 자와는 싸울 수 있지만 죽은 자와는 싸울 수 없구나. 훗날 제갈량은 죽어서도 중달을 두렵게 했다는 고사가 전해지며 삼국지에서 가장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이후 촉한은 더 이상 그와 같은 명제군을 얻지 못했다. 북벌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반대로 사마이는 권력을 강화하며 위나라 조정을 장악해 결국 사마씨 가문이 천하를 손에 넣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갈량의 죽음은 촉한 정권의 치명적인 충격이었다. 후계자를 세우려 했지만 누구도 그의 통찰과 능력을 따라올 수 없었다. 결국 촉한은 급격히 쇠퇴했고 삼국의 균형은 무너졌다. 이는 곧 위초고 삼국의 종말과 사마씨가 세운 진나라의 등장을 예고한 사건이었다. 제갈량의 죽음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을 넘어 한나라 부흥의 이상이 무너져 내린 상징이기도 했다. 비록 그가 꿈꾸던 천하통일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제갈량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이자 지략가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 10. 제갈량과 사마이의 마지막 두뇌 싸움. 촉한의 몰락. 제갈량과 사마이의 마지막 대결은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장이 아니라 그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 장기적인 권력과 지략의 싸움이었다. 이 대결은 촉한의 운명을 결정지었을 뿐 아니라 훗날 사마씨 가문이 중국을 통일하는 진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
사마이의 권력 장악, 사마씨 가문의 부상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뒤 사마이는 더 이상 맞설 만한 인물을 위나라에서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내부의 정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권력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249년 그는 낙양에서 정변을 일으켜 권신조상을 몰아내고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후 사마이는 자신의 가문을 중심으로 권력을 공고히 다지며 후손들에게 안정된 기반을 마련했다. 사마이가 주도하는 위나라는 더 이상 촉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제갈량의 뒤를 이은 강유가 끊임없이 북벌을 시도했지만 그의 지략과 정치력은 공명에 미치지 못했다. 강유는 스승의 뜻을 이어 중국 통일의 꿈을 실현하려 했지만 촉한 조정은 이미 내부적으로 무너져 있었다. 유비의 아들 유선은 정치적 역량도 군사적 결단력도 부족했다. 부패와 분열 그리고 경제적 비패가 촉한을 더욱 약화시켰다. 반면 위나라는 사마씨 가문의 리더십 아래 점점 더 강성해졌다. 사마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가 권력을 이어받아 통일을 향한 계획을 차근차근 완성해 나갔다. 263년 사마이의 아들 사마소는 드디어 결정적인 전쟁을 개시했다. 위나라의 명장 등해와 종해가 여러 갈래로 촉을 침공했고 강유는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힘의 격차를 극복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이미 촉한 조정은 의지도 단결도 잃은 상태였다. 유선은 결국 항복을 선택했고 촉한은 건국 후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사건은 제갈량과 그의 후계자들이 끝내 지켜내지 못한 꿈의 종말이자 사마씨 가문이 완전히 승리한 순간이었다. 이후 사마소는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아들 사마얌이 진나라를 세워 천하통일을 이루게 된다. 진나라의 탄생, 중국 통일의 완성 촉한이 멸망한 뒤 사마씨 가문의 세력은 날로 강해졌다. 마침내 265년 사마소의 아들 사마얌이 위원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에 올라 진나라를 세웠다. 사마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80년의 동호를 정벌하여 멸망시켰다. 이로써 진나라는 중국 전역을 통일하며 오랜 삼국시대의 막을 내리게 된다. 제갈량과 사마이의 대결은 단순히 몇 차례 전투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의 싸움이었다. 제갈량은 천재적인 지략가였으나 결국 한나라 부흥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 이유는 촉한 내부의 정치적 약점, 제한된 자원, 그리고 냉혹한 현실 정치 때문이었다. 반면 사마이는 화려한 전과를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인내와 치밀한 정치력으로 가문을 위해 단단한 기반을 다졌다. 그는 제갈량을 전장에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적 무대에서도 이겼다. 그의 후손들이 진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통일함으로써 그 승리는 완성되었다. 군사 전술만 따지자면 제갈량은 여전히 천재 군사 전략가로 불린다. 하지만 장기적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종 승자는 바로 사마이와 그 가문이었다. 이 두 거장의 대결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전쟁 철학을 상징한다. 제갈량은 능동적 공격을 통해 운명을 바꾸려 했고 사마이는 지루할 만큼 버티며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으로 승리했다. 결국 역사는 끝까지 버틴 자의 편에 섰다. 제갈량과 사마이의 두뇌 싸움은 오늘날에도 전략, 지혜,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제갈량에게 더 많은 시간과 안정된 내부 세력이 있었다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마이의 끈기와 인내가 진정한 승리의 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